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취향적에서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왜 손등에 키스를 하신 그러게요. 거죠? 어떤 일인가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세상에. 네. 항상- 두번 반가웠다면 큰일 항상 나겠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아유,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를 빨리 넘겨서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동아제약으로 잘 알려진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그룹의 모태는 1932년 창업주 강중희 회장이 의약품과 위생재료 등을 도매로 팔았던 강중희 상점이 출발이었습니다. 1949년 동아제약을 설립하였고 1961년 바카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약이었던 것이 앰플 형태의 바카스 내보객으로 그리고 다시 지금의 형태인 바카스 드링크제로 선보이는데요. 1966년 5억 5천만 원이었던 바카스D 매출은 1994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동아제약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출범시키고 전문 의약품의 동아ST와 일반 의약품의 동아제약으로 분할됐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바카스, 팜피린, 서큐란, 가그린, 모닝케어 등이 있고요. 모닝케어. 사원수는 2,531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7,262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그 상반기 채용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 네. 네. 저는 이 동아 제약은 술 먹은 다음 날 자주 애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바카스. 술 먹고 그 다음 날 모닝케어. 아침에 가서 모닝케어 모닝케어. 마시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피곤해져요. 그래요. 바카스 먹어야죠. 바카스 먹어야죠.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소화 잘안 돼요. 베나치오로 딱 베나치오. 먹으면 아하. 소화가 잘 됩니다. 야, 네.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이 나이에 몸이 벌써. 많이 안 좋네요. 네. 동아 제약 사랑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 대표님께서는 혹시나 네. 일단 우리 여기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의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예. 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이렇게 마케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왜요? 맨날 그 취업을 성공하고 뭐 회사를 크게 만들면 돼 이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아제약도 레드불처럼 이제 바카스를 마시고 공중에서 점프하고 이런 이제 마케팅을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외국처럼. 바카스가 거의 이제 레드불이랑 똑같은 그 정도죠.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드불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익스트림하게 가는데 너무 착하게 이렇게 취업 크게 회사를 크게 만들면 돼 이렇게 난 너무 예. 좀 회사가 작아 보이지 않나. 나가보지 않나. 그렇게 광고를 하면 기차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음료를 많이 아유, 사 먹게 될 위험하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카스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아 레드불 이거 얼마나 잘 풀린데.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녹아들 수 있는 드링크?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성공한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막 기운이 없을 때 먹는다는 그런 상품보다는 선물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많이 사죠. 우리가 예.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음료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지셔닝이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상욱 씨 얘기도 맞지만 같이 좀 잘 느꼈으면 될 것 됐대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상에 올라온 키워드들 어떤 것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한 38,950건 정도 언급됐습니다. 많은 언급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관어를 보면 역시나 바카스 대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요즘 이제 골프 그 팀도 운영하고 골프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골프라든지 그 박상현 선수 이런 사람들의 언급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국토 대장정을 매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유명해요. 국토 대장정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 역시나 유명한 건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죠. 네. 동아제약을 쳤을 때 광고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네.
네. 보미 씨, 맞아요, 맞아요. 저 이번에 내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방송은 다 하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업계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약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아 그 ST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 의학, 전문 의학도 우리가 좀 같이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대 제약사의 매출 실적을 보니까 1조가 넘는 회사가 1등이 이제 유한양액이 한 1조 3천억이 좀 넘고요. 2등이 녹십자, 여기가 1조 한 2천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광동제약이 한 1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 원래 한미가 1등이었는데 네. 작년에 그 좀 한미약품 파동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작년에 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8,800억 정도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근당,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제일약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아 ST가 되고 작년 실적이 한 5,6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카스라는 그런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화된 보편화된 상품이 있지만 일반 의학, 전문 의학으로만 원래 이 본연의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10대 제약사에 포함돼 있지만 뭐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는 아직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이 향후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인터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동아 제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다 바카스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바카스도 떠오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왜냐면 바카스가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연결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제 의상을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오늘? 라라라라라라라 바로 포카리스 매트인데요. 오늘은 그 포카리스 매트로 유명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동아 약품 제약 쪽으로 열리긴 했지만 이 경희대 학생들은 그 동아 소시오 홀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러 가시죠. 라라라라라라라 깔아주셨네요. BGM BGM.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그거라고 있죠? 쉽지 않죠. 6학년이면 지금 마지막이죠? 더운 날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 그럼 혹시 시험은 어떻게 됐나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국가고시를 약대 치고 학생. 학생. 8월 달에 마지막 이제 시험을 준비하게 또 돼요. 제약회사가 취업이 어렵잖아요. 예감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저희가 이제 네. 지난 3년간 계속 약사 국가고시 네. 100% 합격률을 하고 있기 꽉 때문에 올해도 물어요. 이제 전원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과장님 아니시죠? 네. 고시를 붙게 되면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나가잖아요.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국 쪽으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쪽으로. 약국을 여는 건가요? 개업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형 약국에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죠.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 제약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가요? 근데 제약회사 가고 싶은 학생들도 네. 저희 동기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제약 회사들 중에 좀 탑 3 안에 어떤 회사들이 좀 뽑히나요? 보통 선호하는 데가 뭐 대원제약, 대원제약, 에자이, 동아제약, 동아제약, 네,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한미약품까지. 본인은 진로를 지금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제약회사 약대 취직 학생.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제약회사가 좀 몇 가지가 좀 있나요? 저는 네. 외국계 기업으로 외국계. 생각하고 있고 한미약품이 유명해서 한미약품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회사로 맞아요. 한미가 탑이었나?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한미약품 파동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한미약품 1등이었죠. 그 제약회사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뭐 전문 의료도 전문 의약품도 있고 뭐 약국에서 하는 시중의약도 있는데 어떤 쪽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약품 개발은 R&D 쪽인데 R&D보다는 네. 그냥 사무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 전문 의약품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약계 나와서 사무직하기 좀 아깝지 않을까요? 그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오늘 주제 기업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동아제약만 들어. 동아제약 들어보셨고 혹시 그 바카스. 바카스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동아 오츠카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포카리스.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그렇죠. 그 회사입니다. CF가 확실히 강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거기에 취업을 하면 이럴 것 같다. 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연구만 한다고 막 처음에 들어오면 약 팔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영업을 좀 많이 약팔이 한다고. 약 팔아야 되고. 아 근데 먼저 팩트 시험 봐야 되는 거야.
피트 시험을 봐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냥 일반 과에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 것 같은. 공부하기. 직군에 따라 다르죠. 생물학과 학생들인데 생물학과 학생들은 좀 어디 쪽으로 취업을 좀 많이 원해요? 대학원이나 대학원. 피트 시험. 주위 보면은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수학과 1학번 이정근이라고 합니다.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으로서 좀 제일 고민되는 게,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에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자, 그런데 5월 9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인가 봐요. 5월 9일이요? 네. 본인의 학교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잘은 알지 못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큰 공약이 일자리니까.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배로서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많은 좋은 선배 두셨네요. 네, 그래서 많은 일자리 창출되고 저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입병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내 삶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저는 그 학생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학생이 수학과였고 이제 3학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꼭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아닌데. 그런 장소는 아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상아탑 역할을 진행하게 되고 학업의 어떤 메카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약 학생들 중에 나는 이제 취업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한 대학교 2학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학 전공이라고 하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교직 진로를 선택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이제 통계라는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또는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부터라고 하면 저는 좀 안쓰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취업을 생각해서 진로를 명확하게 확정 지어야 한다. 그래야 1년 지나고 나서 4학년 때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네, 우리 동아제약의 소문. 우리 동아제약 한자 사용이 지나치다고 카더라. 네, 우리 동아제약은 자소서에도 한문을 우리 작성해야 된다는데. 어렵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요즘에 한자 거의 잘 안 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동아 소시오 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조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이 순환글 표기를 제외한 전문을 한자로 쓰는 수기 자기소개서를 갖고 있어요. 전문이라니. 그래서 혹자는 아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모르겠네, 이 정도. 그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또 이 구직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이 구직자 열정 그리고 성실함을 보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4년도에는 공고도 이제 한자로 났었어요. 그래서 제 학생은 선생님 공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동아에서 이런 전략을 뿌려 나아가는 건 그 요즘 보면 기업의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많아질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 취지 중에 또 한 가지 중에 무엇이 있냐면 허술을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수기로 한자로 쓰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는 친구들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게 좀 압축시켜서 훌륭한 친구들 또 우리 기업을 진정으로 원하는 로열티가 있는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전형이 이루어진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노력해가지고 도전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겠네요. 자, 우리 한자를 써서 들어가는 이 동아제약. 연봉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봉이 한 6,800만 원 정도. 연봉은 한자인가요? 연봉이요? 한자죠. 그 사원이 한 4,019만 원 정도 되고요. 대리가 4,499만 원, 과장이 4,992만 원, 차장 6,105만 원, 부장이 6,687만 원. 여기 재밌는 게 이제 평균 연봉보다 부장 연봉이 좀 못하거든요. 사실 영업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또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연봉 자체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스펙이면은 좀 취업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그 동아 오츠카 영업직군으로 합격했던 학생인데요. 국숭세단 나왔고 전공이 이제 체육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공 지식 많이 안 보고요. 학점도 이 친구도 한 3점 한 초반대였고요. 그다음에 토익도 한 600대 중후반. 그리고 스피킹도 뭐 IM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영업력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다음에 동아제약 쪽으로 이제 기술 직군으로
이제 서류 합격까지 갔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기계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제약하고는 전혀 좀 거리감이 굉장히 멀죠. 네. 그다음에 학점도 3점 중반, 어학은 뭐 토익은 한 900대, 스피킹은 IM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틈새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 공정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카스에서 단 하나의 이물이라도 나오게 되면 바카스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또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품질 지표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야 되니까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의 도전도 가능하고 또 물론 제약 공정이라는 건 바이오 공정이라든가 화학 공정이 많겠지만 기계적인 설비도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계과 또는 전기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일부 도전이 가능해요. 이런 틈새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볼 때 나는 기계과니까 제약사는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확률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네. 꼼꼼하게 공고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가그린 라임 샵 볼바람 콘테스트입니다. 예, 동아제약이 가그린 라임을 출시를 기념하면서 볼바람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바람? 예, 참가자의 경우 가그린 라임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네. 본인의 인스타 계정으로 올리면 300여 명을 선정해 푸짐한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어허, 예. 이 제약사들 사이에서 이런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동아제약은 이런 마케팅 광고 진짜 잘하는 잘하는 기업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 볼바람 콘테스트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각을 하고 나서 그 나올 때 볼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셀카를 찍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네. 어떻게 한다고? 아니, 볼에 한 바람을 번만 더. 어떻게 한다고요? 넣어서 찍은 다음에 진짜 하차하시겠어요? 이거 SNS에다 올리면 되는 거고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르사 전속 모델 윤종신 씨와 함께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예, 인지도를 높여간다라고 하고요. 음료 제품으로 유명한 게 이제 광동제약인데 네. 옥수수 수염차 CF에 참여할 일반인 100명을 모집한대요. 네, 영훈 학생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걸그룹 이 소녀시대 그 파티 음악에 맞춰서 VIM 댄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훈 학생? 저요? 네. 조만간 TV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좀 미리 보여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제약은 제약사 중에서는 스포츠 마케팅도 가장 활발한 곳이죠? 스포츠 마케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또 바로 이 동아제약인데 1976년부터 그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스폰서 골프 대회 오란시 오픈을 열었고요. 4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바카스배 전국 시도 골프 선수권 대회라든지 동아제약 동아 ST 챔피언십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또 스포츠를 통해서 동아제약의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러시아 샵 베나치오입니다. 예, 우리 동아제약의 글로벌 진출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한 제약회사와 제휴를 맺은 것을 비롯해 인기 소화제인 베나치오가 최근 수출용으로 제품 허가를 받고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일이 커져요. 네, 바카스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데요. 네. 베나치오도 성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가스 활명수에 이어서 2위라고 해요, 베나치오가. 그래서 근데 가스 활명수의 점유율 차이는 좀 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바카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해외에서 큰 성공 거뒀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에서는 이제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해서 632억 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카스가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미얀마, 필리핀, 대만, 과테말라, 가나 이렇게 판로를 넓히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베나치오를 또 함께 해외 시장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영업직으로 빠져야 되는지 저희는 연구하러 갔는데 막 사람들 가서 약 좀 사달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제 영업부터 하면 나중에 그런 제가 제약업계 상황 같은 거를 잘
알아서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임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아무래도 제약 영업에 대한 약간 뭐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걱정하는 우려도 많았고 또 반대로 또 영업직을 먼저 거치고 나면 그 회사 전반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약대를 나오더라도 영업을 가겠다라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영업을 저는 이제 직무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아웃풋은 매출인데 그 매출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이고 기업 입장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주체는 고객인데 고객과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영업이죠. 다시 말해 영업 직군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회사의 어떤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CEO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출과 고객 관리라는 기능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득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제약 영업은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업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근데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개발이라든가 품질, 제조, 생산 이쪽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공계들 다시 말해 바이오 업종의 품질과 생산과 R&D, RA 뭐 이런 데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영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물론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업의 본질과 본인의 전공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도 스타트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약 영업에서 차근차근 업무 역량을 쌓게 되면 추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제약 산업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의 채용의 입장에서 영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직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연구직 말고 사무직을 뽑을 때도 약대 출신을 선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대 출신으로서 연구직보다는 사무직으로 가는 게 재능 낭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아까 황보미 아나운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대 나와서 뭐 굳이 이렇게 사무직을 가려고 하나 굳이 뭐 필요했냐? 당연히 연구개발직으로 입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약대라든가 이제 바이오 석사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은 약대라든가 안 그러면은 일반 바이오라든가 그쪽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석사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원래 정석대로 연구개발로 지원을 하게 한 게 맞겠죠. 그리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영업사원들한테 또 중요한 건 제품을 잘 알아야 잘 팔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제약의 신약 개발에 참여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판매할 때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버린 상태에서 구직 활동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우리 동아제약에 아주 질문지가 없어가지고. 유명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바카스, 모닝케어, 판피린, 가그린, 포카리 스웨트. 이거 빼고 우리 동아제약의 상품 5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5개 예, 근데 이게 실제 질문했습니다. 상품 5개를. 5개를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로나민 씨가 있고요. 오로나민 씨. 네, 오로나민 씨. 유명한 거.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베나치오라고 소화제, 또 요즘 또 이경규 씨가 광고하는 베나치오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3개 남았습니다. 3개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뭐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아우성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죠? 피임 기구가 있는데 자주 애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더 이상은 제가 긴장이 돼서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3개까지. 제품을 이렇게 모르시고 오시면 한 번도 거의 검색을 안 하셨죠, 이 정도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 아우성까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속들이. 너무 이게 제품을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제약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또 영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물론 앞으로 우리 뭐 동아제약이 앞으로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또 이 방향 전환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이쪽 제약 업계가 아직은 그래도 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일반 의약품 영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업에서 중요한 건 또 아무래도 아니 그 똑같은 말을 앞에 몇 번을 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 약사분들, 의사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나운서가 나를 보면서 도대체 안 되겠어요. 약간 눈빛이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만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땀이 나네요.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민기 씨랑 이용 네, 씨 오늘 내려주세요. 떠들어 다친 것 받아요. 같아요. 같이 내리면 됩니다. 다 같이 내려주세요. 예. 우리 광고 찍으러 갑시다. 자, 우리 홍기찬 씨, 예, 우리 제약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이라고 하면 우선은 제가 팔아야 될 제품, 다시 말해 제약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이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그런 약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할 병원과 약국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또한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제품과 고객을 알았으면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약의 특징과 앞으로의 트렌드, 수요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그런 역량은 굉장히 복잡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 정답은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영업사원들한테는 도전, 뭐 소통 이런 이야기들 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접장에서는 차별화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약이라고 하면 그 약이 얼마나 또 전문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 제약 영업사원들은 약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고객이 일반 약국이 될 때도 있고 병원이 될 때도 있고 그 병원도 산부인과가 될 때도 있고 내과가 될 때도 있고 안과가 될 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또 경쟁사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글로벌 제약사, 뭐 머크나 화이자 뭐 이런 경쟁사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또 국내 경쟁사들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각기 제약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내가 돈 받고 물건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느낌보다는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분석가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좀 영업을 바라보면 제약 영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연습부에 우리 동네 형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공채가 끝나가고 해가지고 좀 마찬가지시겠지만 좌불안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되면 좋은데 또 그 중에는 좀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좀 정서적으로 다독이는 기간이라서 저도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보내고 계시군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엄청 반가워요. 동네 형님도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감사하죠. 말뿐이라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애청자들이 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고용한 친구들인데 티가 안 나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냥 직무 토크로 넘어갈까요? 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나 또 공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거의 그냥 가끔 보면 계속 공기업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기업 사기업 이런 공채가 거의 끝나가고 최근에는 이제 공공 일자리라든지 정부에서 공기업 채용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코트라 어떤 기업인지 우리 동네 형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역진흥과 우리 국내 기업 간에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산업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공공 투자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이 코트라의 뭐랄까 좀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CJ에 근무했을 때 이제 해외 법인의 인사 관리를 했었는데 뭐 중국에도 뭐 노동법이 바뀐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국 기업에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정보를 모으고 대응 방안을 좀 이렇게 막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도 사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뭐 국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가교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상품의 소개라든지 전시회를 네. 개최한다라든지 뭐 박람회 개최를 한다라든지 국내에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좀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트라 하면 딱 무역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투자 홍보팀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네. 네, 어떤 코트라는 부서죠? 네, 뭐 여러 다양한 좀 부서가 있지만은 네. 인베스트 코리아 안에 있는 그 투자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코트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이 우리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하고 네. 많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여기 역할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들에게 한국을 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 홍보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굉장히 숨차네요. 네, 수고해 주세요. 네,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 투자 홍보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어떤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유망 전문 전시회, 국제 행사 등을 좀 활용해서 한국 투자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주는 그다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는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한국 어떤 투자 환경을 해서 온라인 시스템 같은 걸 또 통해서 한국에서 또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기획하고 또 관리 운영하는 업무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트라도 인턴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타 공기업과 유사하게 청년 인턴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네. 이 공채 입사 때 가산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무 기간은 뭐 1에서 5개월까지 다양한데 그래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5개월 정도 이상 근무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학생 아니면 고졸, 뭐 그다음에 대학교 재학, 휴학, 뭐 졸업 예정자 모두 지원 가능한데 졸업자만, 대학 졸업자만 이제 인터넷 지원이 좀 불가하다는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졸업자는 신입 채용에 지원을 그쵸.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입 채용 조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분야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네. 통상직, 전문직, 그리고 행정직으로 나뉘는데요. 네. 뭐 전문직은 뭐 들리는 것처럼 뭐 노무사라든지 뭐 변리사, 그다음에 이제 뭐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네.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 이른바 고급 자격증. 그렇죠. 네. 사자 놀리는 거죠. 행정직 같은 경우에 행정 그리고 사무 보조 뭐 지원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 공채는 바로 통상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과 전공, 나이,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트라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점수에는 좀 제한이 있고요. 토익 네. 850, 뭐 탭스 700점 등 정도의 조건은 충족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NCS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알아둬야 될 게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상직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해외 순환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주기로 이제 국내 해외 무역관에 이제 순환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문 계열 입사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본인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주 언어 그 지역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드시라면 네. 그 결혼 후에 해외 순환근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은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같이 가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코트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특히나 통상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생각 그리고 가족과 함께 뭐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꼭 가족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원하면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입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해외 순환 근무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원 시에 한국사 자격증, 근데 한국사 자격증 사실 뭐 공기업에서는 어지간하면 좀 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좀 가점을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챙기게 되면은 좀 늦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수시 채용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한 편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것이 또 채용이 나오는지를 자꾸 그 기관 홈페이지를 항상 주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든지 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즐겨찾기 해놔야죠. 그렇죠.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코트라 입사 누구나 좀 많이 희망하는 기업이지만 쉽지 않잖아요. 네, 채용 전형이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저희 뭐 주변에 그 친구들도 많이 여기 도전했던 친구도 있었고 저도 무역학과를 나와서 이런 쪽에 사실 한 번씩은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른 공기업과 좀 뭐 이게 다르게 좀 더 힘든 게 있다면 그 필기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변에 여기만 막 2, 3년 동안 준비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은데 좀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굉장히 자질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생각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한 번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 코트라 지원을 고려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한국 코트라는 아니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해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중국어 전공자였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뭐 상해 사무소, 그다음에 뭐 국경 사무소 자체적으로 1년 혹은 2년 단위 계약을 하는 그런 직원을 뽑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코트라 지원을 할 정도 되면 거의 최상위권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뭐 한국무역협회라든지 관련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을 목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저랑 똑같네요. 그만큼 그렇군요. 입사를 위해서는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회사입니다. 저도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저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던 친구 중에 또 그렇게 현지에서 바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있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통과되기가 정말 쉽지만은 좀 않다. 약간은 소위 말하는 좀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외국어 능통자를 당연히 원하고 있고 또 영어 쓰기 작문 시험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논술 시험도 있는데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주제에 좀 알고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어떤 경제 그 지식이나 이론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시장의 그 개념 흘러가는 그런 동향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최근 이슈 같은 것들도 알아야지 뭐 특히 뭐 우리가 그렇지만 사회 이슈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종이나 직무에 관련돼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수출과 연계돼서 뭐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수출의 어떤 그런 증가나 감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논술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지원을 하셨거나 지원을 고려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관심은 있었지만 저희 셋 다 포기한 걸로. 그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연봉이 좀 궁금한데요. 초봉 어떻게 되나요? 초봉은 2,800만 원 수준 정도로 이렇게 엘리트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왜 이렇게 연봉이 낮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기업은 약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작게 보이는데 뭐 각종 복리 후생이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근무하다 보면은 또 해외 현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우리 결혼하게 되면 뭐 가족들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 가족까지 전부 다 사실은 케어할 수 있는 뭐 집을 준다든지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주택을 제공해 준다든지 뭐 학비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절대 적은 연봉이 아닐 것이다 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그 초봉에 대해서 너무 그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총액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지원받는 어떤 복리후생이 또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코트라 입사를 지원하는 우리 윤한별 씨는 어떻게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3분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에서 일하고 싶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윤한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3가지 역량을 통해서 제가 왜 코트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좋으네요. 첫 번째,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목소리 정말 네덜란드에서 보낸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80일 동안의 유럽 여행은 저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이란,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며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의 마인드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80일간 혼자 유럽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국적을 넘어서 20대로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과 교류해야 하는 코트라에서 저의 글로벌 마인드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전 정신입니다. 저는 새로움을 마주할 때 설렘을 느낍니다. 누군가 미리 경험해본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저는 더 큰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제가 경영대학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맡았을 때 저는 저희 조직에 맞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영대학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공헌도, 인지도, 만족도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코트라의 업무에서 저의 이러한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공헌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무료로 과외를 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사회적 역할을 찾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CSR을 추구하는 코트라에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뭔가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네. 자기 의사표현을 굉장히 잘 깔끔하게 잘하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호감형인 것 같아요. 네. 영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마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딱 부러짐 네. 그러면서도 좀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게 딱 뭐랄까 취준생이 아니라 젊은이다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지금 젊은이라는 단어 저희 좀 좋아하잖아요. 네, 젊은이. 네. 영상 준비하면서 본인이 어필한 게 3가지가 해외 경험,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업무 프로세스 변화한 거, 그 다음에 3번째 봉사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성은 다 뭐 좋게 다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항상 생각하게 되면 그 해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외 경험을 이제 학생들이 풀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항상 저런 걸 또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걸 좀 새롭게 해외 경험을 좀 남다르게 새롭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좀 고민인데 오늘도 약간은 저는 비슷한 느낌? 막 글로벌 마인드 문화의 어떤 뭐 차이를 알게 되었고 이해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학생다운 표현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깨달음일 수도 있긴 한데 항상 듣는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요즘에 해외 경험이 있고 해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참신한 경험은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는 나는 80일간의 어떤 세계여행 이런 컨셉은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신만의 이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관련된 소재로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80일 되게 길어 보여요. 근데 면접 갔는데 옆에 365일 다녀왔다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 임팩트에서 일단 밀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사실 해외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한국을 해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 대한 좀 표현법이나 그런 좀 뭐랄까 자기만의 생각을 오늘 좀 같이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한별 씨가 준비한 입사 서류 컨설팅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력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력서가 굉장히 사실 좀 간촐한 편이라서 네. 서류상으로는 토익이 850 이상인데 지금 토익 점수는 지금 뭐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지원자들, 경쟁자들 사이에 보면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제가 본 친구도 뭐 토익 점수는 거의 만점이라서 사실은 그 계통에서는 뭐 이런 정도 수준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타 활동 관련해서 사실은 기관이 다 지금 본인 속한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조금 대외 기타 활동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의외예요. 그래서 정말로 없어서 기재를 안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없으시다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항목은 그 경력과 경험 사항에 대해서 천자이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개 다 지금 해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일단 이 경력사항과 경험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들 쓸 때에는 좀 제일 먼저 나왔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시기를 맨 위에 좀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언제, 어디 소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표현들은 먼저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트로 부분에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떤 탐방 프로그램을 했었고 거기서 나한테 주어진 그 아젠다나 핵심은 이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나오고 그거 위주로 좀 중심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약간 그런 분들 인트로에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해외 탐방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참 많이 어려운가 봐요,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업병일 수는 있는데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인트로 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위에 있는 내용들 살아봐야 알 수 있다 관련된 단락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역할을 얘기한 것이지 역할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저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학생들이 100만 명이다. 그럼 100만 명이 그냥 그 역할을 한 거지 본인이 그 100만 명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강조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글자 수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인트로를 너무 길게 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는 곳에 무게를 못 두고 있는 거거든요. 저 항상 이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안타까움, 물론 분노, 왜 이럴까? 분노까지.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때로는 좀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둘 다 지금 화나셨군요. 제 시기상으로는 이제 분노도 단계라 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안타까워서. 네, 맞아요. 이런 프로젝트 우리가 기술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했다는 걸 기술하지 말고 본인이 했던 그 역할 행동 중심으로 스타에서 A 부분, 액션 부분을 강조해라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두 분 화 푸시고요. 그러면 2번 지원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은 그 공사하는 삶을 이제 이 친구가 어필을 했고요. 두 번째 문단은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썼거든요. 코트라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이제 골고루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저는 일단 그 중요한 거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문단의 순서만 먼저 정한다면 그 뒤에 있는 코트라가 앞으로 나와서 왜 관심 갖게 돼서 지원하게 됐는지 그게 먼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 다시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막말을 아까 이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러시는데 이 학생한테 분노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써야 된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트라 말고 다른 공격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자소서라고 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느껴질 것 같고요. 논리가 사회적 공헌을 하기 때문에 코트라를 지원했다라는 논리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본인이 지향하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의 그런 뭐랄까 국격을 높이는 게 진짜 사회적 공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사회적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가 지향하는 그 사회적 공헌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공기업 중에 사회적 공헌 안 하는 공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런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 논리는 너무나 평이하고 그 평이한 논리를 감수하고 쓴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거는 너무 화나셔가지고 아니 화가 나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왜냐면 아까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호감이 있었거든요. 와, 되게 젊은이답다. 근데 자소서를 보면서 이 학생이 그 학생이 맞나? 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 젊은이가 아니라서 실망하셨군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복소를 날리니까 이따 만나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좀 해야 되잖아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적었냐면 제가 봤을 때 통상직이다 보니까 업무 순환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순환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적어버리면 그 티오가 없거나 그러면 나 안 뽑는 거 아니야,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이렇게 적었을 건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관계 개선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통인데 소통은 잘한다고 항상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소통의 그 역량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확하게 계속 얘기하면 이거 이 친구는 근데 분명히 자소서 공부를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자소서 기본은 무조건 일단 있는 것 같고 그 소제목 잘 썼고요. 그다음에 두발식 문장 잘 썼어요. 그다음에 공략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까지가 상황 설명이에요.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말 그대로 노하우를 드러내는 곳은 이 주제가 좋은 주제라는 믿음을 주어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 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지원자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 친구는 아직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직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되게 일관되게 자소서를 지금 지적받게 썼는데 그 부분만 고치면 갑자기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희망을 좀 줘야 돼서. 이 친구가 정말 그 스타 기법에 맞춰서 쓰긴 써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 노력한 부분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렵게 뭔가 해결했다는 느낌도 안 들고 나는 예를 들면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뭐 짬뽕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짬뽕 먹어 그냥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쉽게 분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분노는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소통을 해결하는 경험을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너무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어떤 본인이 얘기한 뭐 확신이나 자신감을 설득했다는 부분이 좀 자세히 안 드러났다는 거죠. 이 상황과 액션을 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글자 수를 맞출 때 제가 자기소개 강의를 때 항상 해주는 말이 있는데 최소 5대5로 맞춰줘야 된다. 상황이 5가 나오면 행동도 5가 나와야 되고 근데 가장 좋은 소개서는 3대7 상황이 3 나오고 행동이 7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쓰기가 힘들면 이런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 2, 3을 일단 써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행동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은 줄이고 행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윤한별 씨의 그 서류를 보면서 면접에 임하기 전에 어떤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소개서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면접 때 그대로 나올 만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가장 큰 강점은
그 자기소개서의 각각의 항목의 평가 의도는 되게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3점포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런 친구인지는 검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소통이라든지 적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왜 꼭 코트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해외에 관심이 있다고 코트라를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일단 그 직무 역량 부분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어떤 뭐 해외 역량이라든지 다른 기타 뭐 그룹 동아리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항목에서 제시하긴 했지만 본인의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뭐 전공이나 뭐 했던 해외 탐방 뭐 교육 그 과목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조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네. 저는 일단 이제 해외 근무가 있기 때문에 좀 해외 근무가 많은 기업들에서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입사를 한 가정, 상황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입사를 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족의 반대가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아이도 나가기 싫어하고 내 아내도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고 다른 일을 한번 알아봐라. 난 같이 못 나가겠다. 그러면 끝장이다. 네, 이런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본인은 그때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냐.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또 수시 채용이 아까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 좀 결혼이 계속 중간중간에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문제들. 그것이 특히나 예를 들면 한국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직장 이 육아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또 여자 지원자한테 굉장히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이 직업 다 갖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본인이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네,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그쵸? 지방 발령만 나도 이제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해외에 그쵸? 또 거주해야 되면 그쵸? 또 쉽지 않은 문제죠. 네네네. 많이 곤란한 질문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한벌 씨랑 같이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